안녕하십니까. 815TV의 윤정주입니다. 벌써 6월입니다. 이제 상반기 마무리할 그런 시점이 됐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도 시장의 변동성은 상당히 커졌습니다. 고점 부분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면은 조정에 대한 우려감도 있겠습니다만 원체 주변 요건도 좋고요. 수급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조정 좀 감내하면서 이겨나가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 가지 파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시황과 업종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술적인 분석을 통한 여러분들 핵심적인 여러분들 시장에 대응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화요일 날만 되면 큰 재료,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삼성그룹주들의 흐름,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 조금 몰림 현상, 쏠림 현상을 좀 지배적으로 가지고 갔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기준에서는 현대차 그룹주 상당했죠. 장중의 하락폭이 대체적으로 10% 이상까지 확대되면서 전체 시장의 지수도 한 11포인트 이상을 현대차 그룹에서만 눌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어찌됐건 현대차 관련해서는 두 번째 파트에서 소개를 드리고요. 첫 번째 시간에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릴 텐데 오늘도 어쩔 수 없이 환율과 금리 얘기가 주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준비해놓은 자료 화면 놓고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환율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오늘 당장 현대차 그룹에 대한 그런 흐름, 엔화의 약세 부분이죠. 엔화의 약세 부분과 또 유로화의 약세 부분,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게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것을 좀 집중해서 놓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언급이 됐었고 이번 달에도 계속 언급이 되는데요. 이 실질 실효 환율,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명목 환율이 있죠. 그 명목 환율에 물가 수준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화폐 가치 부분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명목 환율 대비해서 비교적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까지 놓고 볼 수 있는 그러한 환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러한 그림 놓고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2012년 4월입니다. 2012년 4월인데 실질적으로는 2012년 5월이 맞을 거예요. 2012년 5월부터 해서 2015년 4월까지의 기준, 그 기준에서 실질 실효 환율 기준에, 물론 명목 환율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달러 환율이 얼마쯤 되겠느냐 이러한 기준 잡았을 때 실질 실효 환율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위에서 놓고 보는 환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환율 부분이 원화 가치가 어느 정도 절상이 됐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화면 놓고 보시면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우리나라의 상위 5개, 그러니까 지금 BIS 쪽에서 나타난 그 자료인데요. 5개 국가, 상위 5개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20.2%의 절상률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100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가치 부분이 120까지 뛰어 올랐다는 겁니다. 언제 기준으로? 2012년 5월 기점에서부터 2015년 4월 기점까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평가 절상이 되다 보니까 수출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지금 부분도 굉장히 불황형 흑자, 수출 흑자 부분이 지속되고 있다.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또 특징할 만한 곳이 일본이 되겠죠. 일본 같은 경우는 24.6% 기준에서의 평가 절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토요타 같은 경우에 엄청난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반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 부분에 대한 우려감,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주가 조정이 크게 나타난 부분이죠. 어쨌든 이러한 그 환율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또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달러화 인덱스예요. 2010년부터 기준을 잡아드렸고요. 2010년 이후에 인덱스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달러화 자체는 계속 강세를 띠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엔화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엔화는 그냥 내리 밑으로 하락하고 있죠. 지금 엔화 기준, 오늘 기준에서 장중 달러 대비해서 125엔까지 올라섰는데 다시 얘기한다면 125엔을 줘야만 이제는 1달러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75엔만 줘도 1달러를 샀었죠. 그래서 엔화가 약세를 띠다 보니까 일본 쪽에서는 수출 경쟁력이 굉장히 크게 살아난 겁니다. 이것이 15년 만에 가장 고점인 부분 125엔이라는 부분을 뚫고 올라섰다. 하반기에는 조금 더 엔화 약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유로화 인덱스입니다. 유로화 인덱스는 여러분께 잘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유로화 인덱스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로화 인덱스도 여전히 약세 부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다시 가파르게 밀려 내려왔던 부분이 어느 기점이 되겠죠? 양적 완화 기점에서 조금 더 유로화의 약세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미국의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로화의 약세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 위안화까지 놓고 보셔야 되는데, 위안화 부분은 그나마 그동안에 여러분들께 형성됐었던 내용이 어떻게 돼 있죠? 위안화 자체의 강세, 달러 대비해서의 강세는 지속돼 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미국의 출구 전략이 가시화된다라는 내용 가지고 위안화도 좀 어느 정도는 정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IMF 쪽에서는 위안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더 이상 환율 조작국이 아니다라는 언급까지 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을 환율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평가절하로 만들어 놓는 그러한 조작국이다, 환율 조작국이다라는 언급을 종종 했었는데, 이제는 중국마저도 환율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작국이 아니다라는 언급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양면성에 놓여져 있어요. 지금 현재 기준이 환율에 대해서 절상이냐 절하냐 평가. 시장 평가는 절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고요. 어찌됐건 위안화 환율 부분과 우리나라 또 환율 부분까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원 위안 일봉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 크게 부담스러운 요인은 사실상 없습니다. 2003년 이후에 형성되어 있었던 부분, 다시 얘기하면은 지금 현재 기준은 위안화가 원화 대비해서 조금 더 강세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2003년, 2004년 대비해서요. 다시 얘기한다면 지금 중국 쪽으로의 수출과 수입이 확대되어 있는데, 이러한 환율 부분은 조금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다라고 해석을 해드리는 거고요. 자, 이러한 전체 내용이 어떤 흐름 때문에 연동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리고 1차 유로존, 2차 유로존 위기, 3차 유로존 위기, 그리고 출구 전략,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이제 환율 부분은 위쪽으로 방향성을 줬었고요. 그런 흐름이 급격하게 시장이 안정된다고 해서 급격하게 원화가 강세를 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주들이 그동안 시장을 좀 견인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부분은 이러한 명목 환율은 이 정도 위치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실질 실효 환율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절상이 돼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그런지는 뒷부분에 제가 결론을 내드리는데, 미리 힌트를 드린다면은 굳이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인 내용, 자, 원화 환율 변동 추이 역시 보시고요. 그리고 엔화, 일본 엔화의 변동 추이 보시고, 그리고 영국 파운드화도 내년부터 금리를 인상합니다만 달러화 대비해서의 기준이에요. 달러화 대비해서는 역시 약세를 띠고 있는데, 정확하게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 2006년부터 해서 약세를 띠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2014년부터 해서 그때부터 해서 약세를 띠고 있다는 거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위안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금리 부분을 놓치고 갈 수가 없는데, 이러한 절상절하의 요인은 무엇이 가장 기준이 된다고요?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2008년 12월 16일 이후에 멈춰져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빠르면 9월부터라도 인상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환율 긍정적으로 똑같이 흘러가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하다는 이유가, 일단 영국도 내년부터는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기준금리 멈춰 있는 상태에서의 흐름, 그리고 유럽 기준금리는 멈춰 있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미국은 금리를 인상을 하는데, 그렇다면 똑같은 국가에서 똑같은 환율의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유로화가 약세를 띠는 이유는 이쪽은 금리는 내릴 만큼 다 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양적 완화를 단행해버리는 거죠. 거기에 호주 쪽도 지금은 동결입니다만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고요. 인도는 오늘 또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했어요. 중국과 마찬가지로 고금리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하 부분이 더 강조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일본도 마찬가지로 제로금리에서 양적 완화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주에 좀 언급이 나왔습니다. 어떤 언급이 나왔냐면은, 자, 이렇게 된다면 미국이 9월경에 만약에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미국 금리 인상하는데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 환율 조작이라는 또 그러한 누명을 또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금리를 인하할 것 같으면 좀 빠르게 앞당겨서 하자. 6월 혹은 7월 이런 전망이 나와 있고요. 수출에 대한 억압,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경기 성장에 대한 경기 정책 있죠. 경기 부양책이 6월 말에 나옵니다. 벌써부터 이제 그러한 그 정책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노출되어 있는 범위가 가장 큰 것이 뭐라고요? 일단 금리를 좀 내려줘라.
이런 부분인데 KDI에서 금리를 인하했을 경우에 한국 성장률 3%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인하했을 경우를 기준 잡는 적은 여태 없었어요. 근데 가설을 내놓고 그러한 그 보고서를 내놨다는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일정 부분의 압박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금리 부분의 인하에 따른 원화 절하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추가적으로 보여드릴 텐데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 나중에 이제 자료 다운받으셔서 여러분들이 꼭 한 번쯤은 놓고 보셔야 되는데요. 앞서서 보시면은 대부분의 국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진국 쪽에 있어서는 대부분 제로금리에 가까운 위치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추가적인 인하보다는 이제 양적 완화인데 양적 완화도 어느 정도 이제 제한적인 범위에서 흐름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타 뭐 인도 같은 경우는 추가 금리를 인하했습니다만 인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 뭐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쪽은 금리를 조금 더 내릴 수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루블화가 굉장히 절하가 돼버렸죠. 너무 크게 절하가 되다 보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150bp까지 내린 그 금리 인하 부분에서 다른 정책도 어느 정도는 고민을 할 겁니다. 어찌됐건 그 선진시장 쪽에서의 금리 베이스는 어느 정도 막혀 있고 양적 완화 부분도 이제는 추가적으로 공격적인 양적 완화보다는 시장이 좀 안정세를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뭐 이머징 마켓이나 이제 브릭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소 제한적이라는 게 윤정부의 의견입니다. 어찌됐건 우리나라 부분도 이제 현재로서는 제가 원래는 금리 인하라는 부분은 거의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계속 표출되어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을 환율 부분으로 다시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놓고 보시게 되면요. 월봉 기준에 해야 되겠어요. 월봉 기준은 굉장히 먼 기간을 놓고 보여드리는 거죠. 지금 위치가 사실상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럴 때 지금 뭐 수치가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2007년 10월 달에 900원이 이탈됐었습니다. 그때 뭐 시장에 문제가 있었나요? 물론 서브프라임이 터지면서 문제가 발생되긴 했습니다만 그럼 다시 놓고 따질 때 그 앞부분에 1100원이 급격히 이탈되는 그러니까 2004년도에 10월경에 원화가 강세를 띠기 시작해서 1100원이 급격히 이탈되는 흐름이 나왔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은 2004년 이후에도 2007년까지 엄청난 상승 랠리 특히 2004년도 뭐 상반기를 기준으로 조금 더 땡겨서 놓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 뭐 2004년 상반기 기준에 조정받았던 폭이 700포인트예요. 그죠? 2004년 4월 저점이 700포인트입니다. 그거 대비해서 하반기에 원화가 1100원을 깼습니다만 시장은 결국은 2000포인트를 넘겼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원화 강세, 만약 강세로 표현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사실상은 일정 범위는 여유가 있다. 물론 수출입 관련해서 문제가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시장 관련해서는 그렇게 크게 위축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이러한 부분에 이제 또 문제가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는 거죠. 원앤 월봉 차트입니다. 원앤 월봉 차트를 놓고 보시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굉장히 힘들게 진행이 된 거고요. 하지만 제가 다시 이것도 해석을 해드린다면 저쪽 왼쪽 보십시오. 왼쪽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원앤 환율 기준에서 7.43원. 그러니까 100엔당 743원까지 밀려 떨어져 내려갔었다는 거죠. 언제요? 역시 2007년도 기준입니다. 물론 그 앞전의 흐름에서도 강세를 지금보다의 강세를 띠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때 시장이 무너졌느냐? 아니죠. 자동차 업종 그리고 전체적인 환율 문제 때문에 수출 업종이 멈춰져 있었을 뿐이지 시장 랠리는 지속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원 유로입니다. 원 유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유로화 부분의 결제 부분도 우리가 상당히 있는데 유로화 환율이 유로 자체가 약세를 띠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도 어렵지 않느냐? 역시 똑같은 해석입니다. 아시겠죠? 왼쪽 보시면은 그 수준 범위. 그러니까 너무 지금부터 해서 시장이 뭐 급락이 연출되거나 그런 어려운 부분으로 해석하지 말자라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아까 보여드릴 때 뭘 보여드렸어요? 어떤 거 보여드렸어요? 실질 실효 환율 기준에서 2012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그때 기준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20% 수준의 절상이다. 실효 환율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명목 환율을 놓고 볼 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제가 기준점 잡는 부분은 2014년부터예요. 왜? 2014년 그 하반기, 특히 4, 4분기부터 해서는 본격적인 미국의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글로벌 환율이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여기 잘 보시면은요, 4월 저점이 여기입니다. 환율. 1,008원이에요, 1,008원. 1,000원이 다시 이탈될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 1,000원대 초반까지 밀려 내려와 있을 때 기준을 잡아서 절상률을 따진 겁니다.
그럼 그렇게 따지지 말고 지금 기준에서 한번 절상, 절하율을 따져보자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원달러 환율 부분에 있어서 2014년 1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기준인데요. 저기 바닥을 찍고 나서 이후, 이쪽 바닥이죠. 6월, 7월 이때 바닥을 찍고 혹은 10월, 9월경에 바닥을 찍고 지금 현재 역의 환율 같은 경우는 뭐 조금씩 더 절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1115원 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환율, 그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우리나라도 절상이 아니라 절하라는 겁니다. 물론 실질 실효 환율이 아니라 명목 환율이에요. 하지만 어찌됐건 10.31% 절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엔화의 기준이 되겠는데 엔화가 23.85 절하인데 그 앞부분에 사실상의 그 환율을 놓고 보시면은 지금 당장 이렇게 절하만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 2013년, 12년, 11년 그때도 계속 절하를 진행해 왔었다는 거죠. 그 문제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자, 대만의 뉴달러 환율, 대만 뭐 우리나라처럼 IT 쪽의 강국입니다. 그쪽에 전체적인 뭐 GDP 비중이 수출에 많이 놓여져 있는데 3.56% 절하예요. 그럼 우리보다 만약에 대만하고 무슨 어떤 경쟁이 있다. 그럼 우리보다 절하가 더 낮죠. 우리가 절상이 높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거기에 위안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부터 놓고 보시게 되면 2.65% 절하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그림에서는 어떻습니까? 절상이죠. 절상 기준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고요. 인도 루피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금리를 인하했는데요. 금리 인하한 이후의 흐름에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9.28% 절하예요. 그럼 인도하고 우리나라하고 무슨 뭐 수출에 관련해서 그 수출 환율에 대한 싸움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자, 원엔 환율에 대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원화가 엔화 대비해서 17.02% 절상됐다라는 거. 그리고 유로화 대비해서도 절상됐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앞서 먼 그림으로 다시 보시라는 거고요. 자, 표로 다시 보시게 되면은 이 절상, 절하 부분에 있어서 어느 시점에서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뉴스만 보시면 그냥 이거 절상됐어, 큰일 났어, 난리 났어. 근데 그 뉴스들을 기점으로 잡아내는 환율의 범위 4월에 1,008원의 기준이었고요. 지금 1,115원이란 말입니다. 네? 107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 기준에서의 이 흐름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다면 문제는 그다지 4월만큼 크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자, 국가별 수출 비중 변동 추이예요.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쭉 보시고요. 미국에서 이제 좀 다변화돼서 중국 쪽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져 있고 EU 쪽의 비중도 높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비중도 있는데 EU와 일본이 합쳐서 이 정도예요. 네? EU와 일본에 합쳐서. 그리고 수입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결제 통화가 되겠죠. 결제 통화 비중 놓고 보십시오. 한국의 그 수출 결제 통화 비중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인데 야 너무 먼 기간 아니냐라고 하신다면 짧게 끊어드리겠습니다. 2011년, 2012년은 연간 기준에서의 결제 통화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월간 기준에서의 결제 통화인데 놓고 보시는 것처럼 엔화와 유로 부분이 이 정도 범위가 되겠죠. 이 정도 범위에서의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된다? 엔화와 유로 결제입니다. 뭐 문제는 조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우려하실 만한 범위는 아니다. 수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이 내용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율, 금리 어렵다. 그럼 윤 정부가 그냥 다 해석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편하게 계십시오. 왜? 윤 정부보다 더 유능하신 분들이 다 분석해서 내놓지만은 시장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는 시장에서 그날 게 중요한데 4월달 저점 찍고 있는 1,800원 기준 그런 기준에서의 환율을 논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1,115원 하고 있는 환율 그리고 삼성전자가 150만 원을 찍을 당시의 환율이 1,130원입니다. 15원뿐이 안 남았어요. 금리 인하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환율 올라가겠죠. 그럼 삼성전자 그 환율 기준에서의 가격 되찾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엔화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원달러 환율 놓고 보시면 된다는 거고요. 전체적인 수급 부분도 제 해석이 만약에 크게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라고 한다면 주도 세력의 수급이 바뀌어야죠.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매도를 한다든가 혹은 기관이 공격적으로 매도를 한다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표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매번 보여드리는데 매번 이제 업데이트한 거예요. 2014년 10월부터 해서 금리 인상 또 환율 변동폭 상당히 커졌죠. 외국인들 어떻게 돼 있습니까? 2015년 1월까지 매도인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자사주 매입이 크게 들어왔었다는 거죠. 포트 정리였고요. 그 밑에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리 순매수예요. 이번 달도 지금 내리 순매수. 오늘 현대차 공격적으로 4,700억 정도 매도한 것 감안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내리 순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4,700억이 아니라 거래 대금이 한 4,700억 됐고요. 1,000억 이상의 매도를 했죠. 외국인들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오히려 오늘 기준에 매수 기조가 시장에서 연출됐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그리고 기간은 매도처럼 보여집니다. 투신권에서 매도했기 때문에. 하지만 오히려 연기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리 순매수입니다. 11월에 820억 매도한 거 빼고는 내리 순매수, 지금까지도 순매수. 그럼 양쪽에서 쌍끌이를 하고 있다? 그것이 지표상으로 다시 차트상으로 놓고 보시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어떻게 돼 있어요? 상당합니다. 지금 이 박스권에 넣어드린 부분 4월 10일부터예요. 4월 10일 자리까지 되밀어놨어요. 거의 그 수준까지 되밀어놨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4월 10일부터 해서 들어 올려놨었던 매수 강도, 이쪽에서의 매수 강도, 그리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때 매수 강도, 그것을 합산하면은 외국인이 6조, 연기금이 1조 5천억 수준, 합산해서 7조 5천억을 여기서 매수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예전에 상승 랠리 있을 때 한 달에 2조, 3조만 매수를 해도 시장의 상승률은 어마어마했죠. 그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 박스권에서 평균 2130포인트의 외국인과 연기금이 쌍끌이로 7조 5천억 매수했다? 지금 시장 어렵더라도 힘내십시오. 지금 시장 끝난 거 아닙니다. 힘드시면 월봉 차트 보시고요. 글로벌 시장, 사상 최대의 고점 행진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 놓고 보십시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부담이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마지막으로 그럼 이 상황에서는 어떤 종목을 놓고 보셔야 되는지를 설명드릴 텐데 기존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존에 말씀드린 내용은 지난주에 수출주 그리고 금리 관련해서 금융주 또 증권주 이런 거 놓고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역시 뭐 금리 수혜주 뭐 이런 거 다 따져보실 수 있는데 오늘은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된 게 엔화 부분이잖아요. 엔화 부분이기 때문에 엔화가 계속 약세를 띠고 원화에 대한 평가 절상에 대한 언급이 있다라고 한다면 엔화 부채가 많은 기업, 일본 수입이 많은 기업, 일본 여행 기업 뭐 이런 쪽에 뭐 지금 뭐 메르스 문제가 불거지긴 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의 심리적인 요인을 벗어날 수 있다면 이러한 종목군들에서 놓고 보셔야죠. 이 종목이 너무 많죠? 굉장히 어려우시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시청하시는 분들 시간이 끝나면 방송이 끝나면 11시부터 8.15 TV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무료 교육방송 진행해 드릴 겁니다. 시가총액 뭐 1조 이상짜리 종목에 대한 향후 추세 부분 정확하게 또 AS 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이 정보 내용 가지고 가시고요. 내일도 있습니다. 내일도 장중에 교육방송 진행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시간의 시황이 지난주에도 조금 길어졌고 이번 주에도 길고 내용도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다시 결론 내드립니다. 엔화 부분과 그리고 금리와 환율 부분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점은 맡겨놓으십시오. 맡겨놓으면 제가 지금 현 시장에 맞게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그에 대한 업종군들은 지난주와 이번 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 오히려 좋은 공략 포지션을 잡아나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 시황 시간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드립니다. 예, 지난주에는 뭐 화요일 날 기준에서 삼성그룹주였죠. 지배구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삼성 SDS 그리고 뭐 삼성 죄송합니다. 제일모직 그리고 삼성물산 이 종목군들 시가총액 합산을 하면 한 55조 정도 돼요. 55조가 넘는 그러한 종목에서의 등락률이 뭐 상한가 수준까지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지수가 그때도 한 8포인트 정도의 왜곡된 현상이 나타났어요. 8포인트가 꼭 왜곡됐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세 종목의 쏠림 현상에 따라서 시장에 변화가 나온다. 거래대금이 그쪽에 집중이 된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근데 오늘 또 희한하게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그룹주, 특히 현대차에 대한 공격적인 매도가 집중이 되면서 그래서 개인들이 150만 주를 떠안게 됐는데 150만 주라고 하면은 0.8% 수준입니다. 시가총액이 2위였던 종목에 대해서 0.8% 시가총액이 30조가 넘는 종목 34조에 달하는 종목에 대해서 하루에 0.8%의 물량을 떠넘겼다? 150만 주를 떠넘겼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14만 원까지 이탈되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뭐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첫 번째 기준은 투매에는 뭐 동참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공격적인 매도 나온 부분이 엔화가 오늘 갑자기 뭐 급락을 했습니까? 하루에? 아니잖아요. 누적된 모습의 흐름인데 분명 어디선가에서는 두 군데 창고 특정 창고에 있었어요. 그쪽에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변경했다라고 해석하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향후 추세에 대한 부분 엔화의 부담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을 낙폭과대로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투매에 동참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현대차부터 일봉 차트부터 쭉 한번 놓고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의 그 운수 장비 업체는 5개로 분류가 되는데 일단 뭐 현대차 2014년 1월부터 해서의 흐름입니다. 52주 고가를 깨고 내려갔어요. 52주 고가 정도가 아니라 14만 원을 깨고 내려간 부분이 2012년 이후인가요? 굉장히 먼 기간입니다. 굉장히 먼 기간 그 주가를 깨고 내려갔다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중기적인 추세를 놓고 보시더라도 월봉 기준에 단순하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1월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뭡니까? 시장 어렵게 해석하지 말자라고 그랬잖아요. 단기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더라 할지라도 넓게 보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리먼 브러스 사태 터지고 난 이후에 환율을 다시 어느 정도 1,100원대에서 유지를 시켜줬죠. 그렇게 되면서 수출주 또 엔화가 강세를 띄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수출주들 또 현대차 이렇게 해서 IT주와 함께 시장의 상승 랠리를 이끌어갔던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달러와의 약세 때문에 상품 가격의 상승, 유가 상승 때문에 화학 정유가 움직임을 가져갔던 거고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어찌됐건 제가 막 열심히 설명드려서 원달러 환율은 크게 부담이 없고 원엔 환율의 문제가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은 엔화 수혜주를 역설적인 부분에서 찾아내셔야지 자동차 업종에서 계속 찾아내시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낙폭의 확대에 따른 투매는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무료 야간 교육방송 때 또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드릴 텐데 수급 차트 딱 놓고 보시면은요. 오늘 같은 경우에 너무 현대차에 집중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다는 100만 주 매도에 기간이 50만 주 매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기간 외국인이 한 명은 아닙니다. 근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정 펀드에서 아마도 환매를 한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정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의 추세적인 공격적인 매도는 다소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투매는 동참하지 말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머지 종목군들도 짧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같은 그룹 계열사들입니다. 현대차가 무슨 뭐 4,700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 형성되면서 주가가 눌려버리다 보니까 그나마 기아차는 오늘 그나마 좀 방어를 한 거예요.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는 4% 정도 수준의 물량이 떠넘겨졌는데 하락이 났죠. 죄송합니다. 하락이 나왔는데 수급 부분은 그다지 문제가 없었습니다. 수급 부분이 문제가 없었다면은 추세를 전체적으로 월봉 기준에서 추세를 완벽하게 돌린다. 그 기준이 아니라 추가적인 투매는 배제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모비스, 기아차 오히려 공격적으로 현대차를 매도하고 현대 모비스와 기아차는 기관이 매도하고 오히려 외국인은 매수를 했습니다. 엇갈린 행보의 흐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펀드멘탈적인 요인보다도 현대차에서의 급락에 따른 연동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겠고요. 현대 모비스도 역시 급격하게 돌리는 흐름은 다소 제한적이다 할지라도 투매는 멈추자. 시장 수익률 정도로 놓고 보자. 시장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으로 글로비스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수급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현대차가 수급이 나쁜 거고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 기준에서는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요한 지지 라인에서 일단은 꼬리를 달리고 돌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월봉 기준의 흐름, 이 추세 부분의 흐름이 급격하게 더 치고 뭐 상방향으로 아주 강하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투매 동참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시장 자체가 긍정적인 흐름으로 연출이 된다면 낙폭 과대의 흐름은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다는 거 꼭 염두를 해두십시오.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나중에 다시 교육방송을 통해서 정리를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만 오늘 현대차 그룹의 전체적인 흐름 이러한 부분은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 자체가 아니라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 쏠림 현상 부분은 해소가 돼야 된다. 왜? 현대차 그룹 5개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대략 70조 정도 합니다. 70조에서 장중에 오늘 밀린 게 10%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가총액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1300조 정도 하니까 10포인트, 11포인트를 현대차 그룹 5종목이 끌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에서도 조금씩의 투매가 나오고 특정 업종에만 또 쏠림 현상이 나와서 수익률 게임, 변동성의 확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 부분만 우리가 좀 이겨나가자. 지금 6월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들 정책적인 효과 이러한 부분으로 이겨나가게 된다면 시장의 안정세를 찾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장은 주도주의 흐름 속에서 안정적인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현대차 부분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나중에 다시 질문 주시고요. 자, 이제부터 또 중요한
어떤 업종을, 어떤 종목을 놓고 봐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정책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배당이라고 그랬잖아요. 배당. 여러분들 투자자를 위해서 배당을 증가시켜라라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 그럼 뭐라고요? 세수의 증대 효과. 이러한 부분으로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를 해줬는데 이제부터는 다시 배당을 안 하고 뭐 자사주 매입을 안 하면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당을 좀 공격적으로 해주게 됐는데 이 정책 부분이 계속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배당주들에 대한 시각도 더 크게 개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배당 관련해서도 조금 지루하신 감이 있겠지만은 짧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준은요. 고배당 지수가 있어요. KLX 고배당 지수는 뭐냐면 50개 종목 거래소와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합산을 해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50개 종목을 구성을 해서 지수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 지수 추종을 하는 펀드 상품이 발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펀드 상품에 자금이 유입이 되죠. 그럼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신규 매수세, 기존 매수세 이러한 부분이 형성되기 때문에 수급 요인에 있어서 굉장히 이 고배당주들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향후에 추가적인 배당 성향 부분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중요도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의 부분이고 어떤 종목을 편입해야 될지의 기준입니다. 그 부분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놓고 보시면은 이 심사 기준 이러한 내용 나중에 한번 차분하게 놓고 보시고요. 이러한 것을 거쳐서 나타내준 부분이 이러한 종목이 현재 고배당 종목으로 편입이 돼 있다는 겁니다. 휴캠스까지. 그렇게 돼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6개월에 한 번씩 바뀝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이 종목군들이 바뀌었고 이러한 종목군들, 바뀐 종목군들은 어떻게 됐다? 굉장히 긍정적인 시세 흐름이 나왔다. 기본적인 시세 흐름 긍정적이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코스피 고배당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코스닥과 합산을 한 게 아니라 코스피의 기준에서만 또 50종목을 선정해서 만들어 놓는 그런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편입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코스피 배당 성장입니다. 고배당이 아니라 배당을 계속 늘려나갈 수 있는 종목군들, 성장성이 있는 종목군들을 기준으로 해서 역시 50종목을 설정을 해서 이렇게 집어넣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문제가 뭐죠?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는데 6개월에 한 번씩 변경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변경하는 것이 다음 주 목요일 이후, 정확히 표현한다면 다음 주 금요일부터 배당지수 종목이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선정 방식대로 바뀌게 되는데 정책, 핀테크만 정책이 아니에요. 배당 정책 이런 부분도 정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모레지와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K탑 30에 대한 정책 부분 효과, 배당에 대한 정책 지금 효과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자, 놓고 보시죠. 신규 편입 예상 종목입니다. 코스피 배당 성장 50지수에 신규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놓고 보시면은요. 우선주는 좀 넘어갈게요. 자, 고배당 50지수 신규 편입 예상 종목. 앞서 보여드린 그냥 일반 유가증권 시장의 50종목과 그리고 코스피 고배당 50지수 종목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겹치는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고배당 50지수 신규 편입 종목. 이 종목군들을 놓고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은 다시 정리해드리면 자, 저 많은 종목 중에 어떻게 하느냐 힘들다 어렵다 여러 가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전체 두 번째 시간 기준에서 현대차 그룹주에 대한 부분 투매하지 말자. 그리고 현대차의 공격적인 매도 부분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린 거고 나중에 반등이 나왔을 때 뭐 비중 축소라든가 이런 전략을 새로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 정책 부분인데 핀테크나 이런 그 단순 테마 뭐 그런 기준에서만 놓고 보시지 마시고 배당 정책 이러한 부분도 놓고 보셔야 된다. 근데 배당 정책에 대한 종목이 너무 많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11시에 여러분들께 815TV를 통해서 무료 교육방송을 진행해드립니다. 교육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고배당 종목에 대한 전략 부분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고 내일 장중에는요. 장중에도 역시 무료 교육방송 오픈해서 여러분들께 이 종목분들에 대한 전략, 핵심 또 포인트 이러한 부분을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종목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기술적 분석, 뭐 지금까지 뭐 기술적 분석을 쭉 진행해드리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스타트를 잡은 기술적 분석은 어떤 거죠? 추세 패턴입니다. 추세 패턴에 대한 매매 기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이평선은 배웠어요. 뭐 핵심화해서 그랜빌의 매매 법칙을 배웠는데 이 그랜빌의 매매 법칙, 이평선의 매매 법칙, 추세 법칙과 거의 비슷해요. 근데 추세 법칙에 있어서는 이평선보다 여러 가지 전략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평선은 뭐 기울기 정도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면 추세 부분에 있어서는요, 변경되는 이 추세 라인을 놓고 보면서 새롭게 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격이 많이 발생되는 이평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격도가 급등이 나와서 많이 발생됐어요. 혹은 급락이 나와서 많이 발생됐어요. 그럼 그 이격 줄이는 범위의 기준을 설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추세 부분을 같이 놓고 보시게 되면 참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지난주 뭐 복습도 기준을 잡고요. 같이 놓고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기술적 분석의 종류. 어떻게 돼 있죠? 이동평균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항선, 지지선도 배웠어요. 여기에 이제 추세선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패턴 분석에서는 1번씩 캔들 배웠죠? 지표 분석에서는 보조 지표는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만 주가와 수급 부분에 대한 주도주에 대한 공략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 좀 더 추세 분석 세분화 시킨다면은 추세라는 거는 관성의 법칙이에요. 한쪽 방향으로 쭉 밀고 나가려는 성질. 그 성질을 이용해서 분석해서 포트폴리오 편입을 하고 고점 저점 잡아서 차익 실현 혹은 재편입 구간을 설정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세 분석의 종류에는 지난주에 배웠던 지지선과 저항선 그리고 그 전에 배웠던 이평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우는 오늘 배울 추세선이 있고요. 나중에 갭과 반전일 되돌림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갭 같은 경우는 계속 뭐 강조드린 것처럼 아일랜드 갭이 나온 LG화학 같은 경우에 저 바닥에서부터 한 40%, 50%의 상승 내리가 나와버리죠. 이러한 것이 갭이 발생된 이후의 흐름이었다는 겁니다. 뒷부분에 역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러한 추세 분석이 중요하다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자, 추세선이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배우는 내용이에요. 오늘 배우는 내용인데 의미 있는 두 고점이나 저점을 연결해 놓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 주가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그것을 미리 예측하는 그러한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류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추세선의 종류에는 뭐 상승 추세선, 당연히 윗방향으로 오르는 상승 추세선이겠죠. 하락 추세선, 아랫방향. 그리고 평행 추세선, 박스권의 흐름 이렇게 뭐 세 가지로 좀 나눠질 수가 있고요. 상승 추세선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저점을 계속 높여나가고 고점도 역시 높여나가면서의 흐름을 가져가는 거. 너무 쉽죠? 너무 쉽다 보니까 지루하실 수 있는데 계속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삼성전자 일봉 차트 어떻게 됐습니까? 예전 뭐 과거 데이터이긴 합니다만 상승 추세 라인에 대략적으로 뭐 지지 라인은 팍팍 다 찍어주고 가는 흐름은 아닙니다만 추세 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됐어요? 계속적으로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죠. 이러한 그 추세 라인을 한번 잘 형성을 시켜서 배우시게 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추세는 여러분들 스스로 그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그리실 수 있게 된다면 향후 전략 수립하실 때 또 저점 포착하셔서 편입하실 때, 고점 차익 실현하실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하락 추세선 부분은 뭐 이런 반대급부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림도 현대 로템 같은 경우의 흐름인데요. 하락 추세가 한번 형성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상승도 마찬가지고 하락도 일정 범위 기간 동안은 계속 진행하려는 관성의 법칙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추세선의 기준은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실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우셔야 되겠고요. 자, 평행 추세선은 이러한 거죠. 박스 라인에서 이 박스를 위로 이제 뚫고 올라가주면 굉장히 강력한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고요.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은 하락 추세가 뭐 연동이 될 수 있는데 일단은 평행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리고 이 변동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방향성이 한번 나오면 그쪽으로 방향성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크게 집중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현대 위아가 예제로 갖고 나왔는데 오늘은 좀 더 좀 안 좋은 흐름이 연출이 됐죠. 어찌됐건 이 평행 박스의 흐름에서 하단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 그렇게 되면서 이제 주가가 한 단계 밑으로 빠져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런 기준에서는 뭐 매수와 매도의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좀 잡아내실 수가 있겠죠. 자, 추세 분석의 신뢰도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뭐 좀 중요한 부분인데 앞선 것은 쉬우니까 쉽게 넘어간다 하시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추세 분석을 할 때 쭉 그려놓고 또 혹은 평행 추세 그려놓고 또 지지라인 형성 잡아놓고 먼 과거치 놓고 보시게 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뢰도가 높아야 되겠죠. 높아야만 추세 분석에 의의가 있겠죠. 그래서 저점 고점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 번 형성돼야 돼요.
상승 추세다. 여러 번 형성돼서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변동폭이 크건 작건 여러 번 그 지지대를 확인해주고 저항대를 또 확인해주고 그러면서 움직임을 줘야 신뢰도가 높다. 그리고 추세선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역시 좋다. 근데 그것은 더더욱 좋은 거는 평행 추세선이 길면 길수록 더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띠라고 얘기를 하는데 띠가 길게 형성될수록 올라가는 각도, 내려가는 각도가 확대가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기울기가 완만하면 당분간 추세가 지속됩니다. 기울기가 완만하면 급격히 올라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격이 발생되니까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기울기가 완만하면 긍정적이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신뢰도 부분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은 가장 최근에 형성되어 있는 지점, 그 지점이 추세의 저항과 고점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로 작용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 네 가지,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서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추세선의 수정이라는 부분까지 오늘 공부를 해드릴 텐데 추세선의 수정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존 추세와는 다르게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막 혼란스러워하시고 야 이게 추세가 깨진 거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공부를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추세선은 언제든지 새로운 추세가 형성돼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뭐 기존의 주 추세선으로 해석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고 새로운 추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새로운 추세에 맞게 새로운 추세를 그려 나가면서 진행을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새로운 추세가 나왔다면은 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뭐 평행 추세 두 가지를 그려놓고 볼 때 여기서 좀 위로 올라가 줬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추세가 완벽하게 형성이 되는 거겠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다시 회귀돼서 내려올 때에는 기존 추세에서의 추세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 범위에서 대응 전략으로 꾸려 나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추세가 나올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새로운 추세가 또 나와주게 되면 그림을 새로 그리시면 되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긴장하시거나 혹은 당황스러워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보신 그러한 내용의 추세선도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서의 추세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추세선 파란 색깔도 있고 혹은 빨간 색깔이 뭐 기존 추세선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형성된 추세선 기준이 되겠죠. 오히려 그래서 기존 추세선이 빨간 색깔 그 전부터 형성된 거니까요. 그렇게 형성됐다가 저점이 높아지면은 새로운 추세 라인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대응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 추세 라인은 평행 기준으로 평형으로 형성이 됩니다. 옆으로의 평형 말고 이 범위 기준, 추세의 범위 기준이 하단과 상단은 같은 범위에서 움직임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확대나 축소의 범위도 있어요. 그 추세 부분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이제 뒷부분에 차분하게 놓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세 곡선 부분도 한번 놓고 보죠. 추세 곡선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이평선하고도 좀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되는데 약간 직선으로 그리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추세의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크게 뭐 우려하지 마시고 이러한 부분도 곡선 추세선 HTS상에서 충분히 그리실 수 있어요. 혹은 이평선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놓고 보시면서 추세의 기준 잡아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이닉스 요즘에 뭐 시세가 좀 긍정적으로 나왔죠. 뭐 수출,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그 실적 개선폭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도 있고, 어찌됐건 지금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서 있습니다. 예전 대비해서는 뭐 개인들의 수급이 그렇게 많이 집중되지 않는데, 뭐 제가 좀 잘못 적어왔네요. SK 하이닉스인데 지금 하이닉스 적어왔는데, 어찌됐건 SK 하이닉스의 추세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뭐 기존의 주추세가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추세 라인을 그릴 수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주추세가 있고, 새로운 추세 라인도 그릴 수가 있고, 그래서 주추세가 있고 새로운 추세 라인이 새롭게 형성이 돼서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추세 라인을 이렇게 그렸다가는 저점 편입 구간을 설정할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이평선에서도 이렇게 되면은 중기적인 추세에서는 접근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추세 부분에서는 이렇게 새롭게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다시 그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스스로 이제 좀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복습을 통해서도 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추세 그림 그리는 부분은 내일 뭐 장중 내내 여러분들께 교육을 시켜드릴 테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요? 이 추세를 여러분들이 그리실 수 있어야만 내 포트폴리오 종목에 대해서 향후 목표 주가를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추세선의 이탈 부분까지만 짧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추세선의 이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추세의 약화로 인해서 하락 추세에서 저항선을 뭐 상향 돌파하는 거. 추세가 약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이 힘들다는 것이 아니고 추세 전체의 흐름이 약화됐다는 거예요. 주가가 막 밀려 내려와서 주가 힘들다 이 약세가 아니고 추세 부분이 내려가면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여기에서 추세 부분, 저항 부분이 약화되거나 했을 때 이럴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상향 돌파를 하면서 추세선이 바뀐다. 그것은 뭐 이탈이라기보다 뭐 돌파라는 표현도 합니다만 어찌됐건 추세 부분의 이탈 뭐 이런 부분으로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추세의 약화로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에서 지지선이 하향 돌파되는 거, 그러한 부분을 추세선의 이탈이다라고 표현을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잡아내기 위해서 사실상 추세에 대한 공부를 하죠. 그래서 추세선의 이탈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놓고 보시면은 기존 추세가 잘 움직이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예요. 좀 지루하실 수 있는데 이제는 좀 핵심 포인트가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추세가 움직였어요. 움직였는데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죠. 어떤 경우입니까? 고점 부분, 저항선 부분을 부딪혀야 되는데 부딪히지 못하고 살짝 올라가다가 다시 지지 라인에 부딪힌다. 근데 이것이 이탈되면은 고점을 뚫지 못하는 상태에서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추세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선 추세를 다시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고점으로 해서 이런 각도, 혹은 더 급격히 밀린다면 이러한 각도의 추세 부분을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아내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고점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흐름에서는 여기서 급격하게 깨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혹은 여기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우도 조금 드물어요. 그 앞에 전조의 신호가 이러한 경우, 혹은 여기에서 마찬가지죠. 여기까지 안 밀리고 여기서부터 올려치는 흐름, 그러한 흐름이 나올 때는 변곡점으로 기준을 좀 설정하셔서 미리 선제적인 대응을 일정 범위는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경우가 LS 일봉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 나오죠. 어떻게 됩니까? 평행을 잘 이루어가다가 어느 방향이든지 그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윗방향으로 튀어졌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만 어떻게 됩니까? 고점을 남겨놓고 깨져 내려갔다는 거예요. 깨져 내려가면서 어떻게 돼요? 힘들어졌죠. 예? 이러한 부분,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해드릴게요. 추세선의 이탈 부분이 조금 전의 각도, 예? 요 기준에서 새롭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죠. 이러한 흐름이 나올 수 있고, 또 혹은 이러한 흐름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기준의 뭐 삼성증권의 일봉 차트라든가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놓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추세선의 전환이라는 부분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다음 주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세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지금 화면 나가 있으니까 예습하신다 생각하시고 이 부분 나중에 또 공부하시고요. 추세선의 기준 어떻게 잡아드린다 그랬어요? 추세선의 기준. 추세선이라는 것은 뭡니까? 한 방향으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쭉 가져간다. 그 가져가는 관성의 법칙, 한쪽 방향으로 진행된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선을 그려서 우리가 목표 라인을 설정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항과 지지를 배운 건데 오늘은 아예 선을 그려서 전체적인 목표 라인, 그리고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수정이 되고 변형이 되고 이탈이 되고 이러한 기준에서의 여러분들의 전략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야간 무료 방송, 야간 교육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11시부터 815TV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내일은 한 달 만에 다시 오픈합니다. 그래서 장중에 815TV를 통해서 장중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교육을 통해서 과연 이렇게 시가총액 큰 종목군들도 추세 부분에 맞춰서 저점을 잡아낼 수 있느냐, 혹은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시황부터 업종 또 종목 교육까지 굉장히 길게 여러분들께 진행을 해드렸는데 조금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조만간 장이 좋아진다. 그렇게 된다면 큰 수익으로 여러분들 계좌를 꽉 채우실 수 있기 때문에 힘내십시오. 2100포인트 이탈됐다고 시장 끝난 거 아닙니다. 다음 주에 2100포인트 위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815TV의 윤정두였습니다.